우두또 부인의 냉담으로 인해 불러일으킨 고뇌와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확신은 나로 하여금 직접 생랑베르에게 호소하려는 기묘한 결심을 갖게 했다. 그리하여 그런 내용을 써보낸 편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뒤늦게도 기분 전환에 몰두했다. 라슈브레트에서 축제가 열리게 되어 그를 위해 작곡을 했다. 우두또 부인의 취미에 맞는 재능을 그녀 앞에서 피력할 수 있다는 희망이 나의 착상을 자극했다. 또 하나 그 열을 자극한 것이 있었다. 즉 마을의 점장이의 작자가 작곡에도 능하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희망이었다. 왜냐하면 훨씬 전부터 내가 하는 일은 수상하다. 적어도 작곡 방면은 그렇다는 소문을 몰래 퍼뜨리는 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리에서의 나의 데뷔, 뒷뱅시나 라 포플리니에르시의 집에서 수없이 겪은 시련, 유명한 예술가들과 어울려 그들의 주시 속에 14년에 걸쳐 작곡한 가지가지 음악 또는 그 사랑의 시신들, 점장이의 오페라, 펠량을 위해 만들어 그녀가 성악 연주회에서 노래했던 성가, 가장 뛰어난 거장들과 이 예술에 관해 주고받은 그 가지가지 강연들, 그것들은 단연코 이런 의심들을 일소해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도 라슈브레트까지 그런 의심이 퍼져 에피네 씨도 의심하고 있음을 알았다. 하나 나는 그런 것을 눈치챈 기색을 보이지 않고 라슈브레트 성당에 바칠 성가의 작곡을 맡았다. 그리고 에피네 씨에게 적당한 가사를 골라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시인은 그 아들의 가정교사인 리낭에게 가사를 부탁했다. 리낭은 주제에 맞는 가사를 지어주었다. 나는 그것을 입수하자 일주일 동안의 성가를 완성시켰다. 이번에는 괘씸한 생각이 나의 아폴로가 되었지만 어찌 됐든 이 이상 짜임새 있는 선곡은 내 작품으로선 처음이었다. 가사는 다음 말로 시작된다. 보라, 이 또낭티스가 주둔한 땅을. 웅장하고 화려한 서곡은 가사와 잘 조화되고 계속되는 성가도 전부 아름다운 멜로디에 넘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나는 이것을 대관현 악곡으로 구성한 것이었다. 에피네 씨는 가장 뛰어난 연주가들을 모았다. 이탈리아의 여가수 브루나 부인이 성가를 불렀는데 그 반주가 썩 좋았다. 이 성가는 대성공이었으므로 뒤에 성가 연주에서도 연주되었다. 그때는 은근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고 곡에 맞지 않는 연주였는데도 2번이나 청중의 갈채를 받았다. 나는 또 에피네 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반은 보통 연극으로 반은 무언극으로 된 일종의 극작을 생각해냈다. 대본은 에피네 부인이 쓰고 내가 작곡을 했다. 그림은 도착하자마자 내 작곡이 성공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나 1시간 후에는 아무도 더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나의 작곡 가능성 여부가 더는 문제 되지 않았다. 라슈베르트도 이미 내게는 흥미가 사라져 가고 있던 차에 그곳을 찾아온 그림이 내가 누구에게서도 결코 본 일이 없고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는 태도로 거만을 피우는 바람에 그곳에 머물러 있기가 더욱 싫어졌다. 에핀의 부인의 방 옆방인 특별실에 묵고 있던 나는 그가 도착하는 전날 밤에 거기서 쫓겨났다. 그 방은 그림을 위해 준비되고 내게는 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방이 배당되었다. 이건 신구 교체로군요. 하고 나는 에핀의 부인에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역시 거북한 듯이 보였다. 그 거북한 이유는 그날 밤 이해가 되었다. 그녀의 방과 내가 지금 비우는 방 사이에 드나들 수 있는 비밀문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내게는 그 문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에핀의 부인과 그림과의 교제는 누구나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집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그 남편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대한 온갖 비밀의 의논 상대가 되고 그 비밀에 대해서는 절대로 신용을 지키는 내게 그녀는 그림과의 관계만은 털어놓기는커녕 항상 아주 딱 잡아떼고 있었다. 그림이 그렇게 시켰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 녀석은 내게 대한 비밀은 모조리 알고 있으면서 제 비밀은 일체 내게 말하려 하지 않았다. 옛날의 정분과 인물의 가치에 마음이 끌려 그를 위해 아무리 호의를 보내야 그 호의를 모조리 배반하려 드므로 나로서도 언제까지나 호의를 계속 가질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응접은 마치 디피에르 백작처럼 인사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한 번도 말을 걸어온 적이 없고 이쪽에서 말을 걸어도 일체 대답을 안 하므로 말을 건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였다. 어디를 가도 맨 먼저 들어가고 어디서나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며 나 같은 것은 전혀 염두에도 없었다. 그것은 아니 곱게 우쭐대진 않으면 그런 대로 대범하게 볼 수 있으리라. 그러나 사실 사정은 여러 가지 일 중의 다음 한 예로 판단할 수 있다. 어느 날 밤 에핀의 부인은 기분이 좀 좋지 않아서 식사를 거실로 나르도록 이르고 자기 난로 옆에서 저녁을 먹으러 올라갔다. 같이 먹자기에 나도 올라갔다. 그림이 뒤따라왔지만 작은 식탁엔 두 사람 목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요리가 나왔다. 에핀의 부인은 난로 옆 늘 앉던 자리에 차지했다. 그림은 안락의자를 차지하고 난로의 다른 한쪽에 앉아 작은 식탁을 자기들 둘 사이로 끌어당겨 냅킨을 펴고 내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마구 먹기 시작했다. 에핀의 부인은 얼굴을 붉히고 그의 무례에 대한 변명으로 자기 자리를 내게 권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고 나는 내 식기가 나올 때까지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는 내게 아무런 인사도 없이 난로에서 먼 식탁 끝에서 내가 식사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병약하고 그보다 나이가 위며 이 집에서는 그보다 낯익은 나, 그를 이 집에 소개해준 나다. 그런 나에게, 귀부인이 좋아하는 나에게 그는 당연히 경의를 보내야 마땅할 것이었다. 내게 대한 그의 모든 태도는 이 일례에서만도 매우 잘 드러나 있다. 물론 그는 나를 부하로는 취급하지 않았지만 나를 무시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벌써 저 작스 고타의 태자궁에서 나를 잠시 만난 것을 영광으로 알고 황송해 하던 옛날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내게 우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 옆에서는 스스로 자랑스런 듯이 내게 대한 깊은 우정을 드러내 보이므로 나는 그러한 그의 우정과 이 깊은 침묵이나 사람을 무시하는 오만 불손한 행위를 결부시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다. 하기는 그가 남에게 말하는 내게 대한 우정이란 것은 실제로는 내가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는 내 주머니 사정을 딱하게 여긴다든가 내가 감수하고 있는 가혹한 운명에 동정을 한다든가 얼마든지 해주고 싶어 하고 있다고 그가 떠벌리고 있는 이른바 친절한 보살핌이 나의 완강한 거절에 부딪혀 난처한 경우라든가 그러한 때가 아니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수법을 가지고 그는 언제나 자기 마음이 넓고 인정 많음을 남으로 하여금 칭찬하게 만들고 은혜도 모르고 비사교적인 나의 기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하도록 하고 또 자기와 같은 보호자와 나 같은 불운한 자 사이에는 다만 은혜와 의무의 관계밖에는 없으며 대등한 우정이란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심어주려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이 새로운 보호자에게 어떤 신세를 져왔는지 아무리 생각해야 알 수 없었다. 언젠가 내가 그에게 돈을 빌려준 일은 있어도 그가 나에게 빌려준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가 앓고 있을 때 간호해 주었지만 내가 아플 때 그가 문병 온 일은 거의 없었다. 내 친구들은 전부 그에서 소개해 주었으나 그는 누구 한 사람 내게 소개해 주지 않았다. 나는 전력을 다해 그를 칭찬했다. 그는 나를 칭찬한다 해도 나처럼 공공연하게 하지 않고 칭찬하는 방법도 달랐다. 결코 어떤 종류의 힘도 써주지 않았고 해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 이래서야 어떻게 내 보호자가 되겠는가? 어떻게 내가 그의 피보호자이겠는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었고 지금도 모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